재난이 발생하면 우리는 보통 천재가 아닌 인재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재난 발생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해져서 철저히 준비만 한다면 위험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방사선 오염을 예측하고 각 나라별로 여러 가지 대응책이 나오는 것도 이 같은 과학적인 예측이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검역도 크게 강화됐는데요. 반면 일본산 가공식품은 수산물, 농산물에 비해서 검역에 허점이 좀 많아 보입니다. 오늘은 일본산 가공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윤영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오늘은 그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식을 준비하셨는데요.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하기로 하면서 방사능으로부터 우리 식탁이 좀 안전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공식품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지만 그 수산물을 재료로 만들어진 포나 채 같은 가공식품은 수입이 됩니다. 농산물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양뿐 아니라 토양도 방사선에 오염돼 있을 텐데 거기서 나고 자란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역시 수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방사선 검사를 하고 있다곤 하지만 여전히 허점이 있습니다. 네. 방사선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가공식품이다 보니까 이제 포장을 다 뜯어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표본 조사를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같은 식품들은 원전 사고가 난 지난 2011년 3월부터 방사선 검사가 추가돼 수입 통관 과정에서 샘플링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산 가공식품이 수입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남대문 시장의 수입식품 상점.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 과자는 물론 술안주로 쓰이는 포, 와사비콩과 맥주도 보입니다. 요리할 때 쓰이는 간장, 양념류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모두 일본에서 수입된 가공식품들입니다. 일본산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고 있지만 아직도 다양한 일본산 식품들이 수입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방사능 우려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 거 뭐 말해도 나는 그냥 요새 막 생선도 먹고 그래요. 뭐 이제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렇게 막 그냥 막 죽을까 봐 겁나고 이런 거 없고 그런 거 다 빼고 나면 먹을 거 뭐 있어. They don't sell products with such a problem. I have that confidence. I think they affect, but products affected, I think they destroyed or they didn't sell it. 상인들은 방사능 검사를 거치고 들여와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원래 드시는 분들은 다 또 드시고 뭐 우리 일제 제품은 수입되는 거는 다 검사 다 거치고 오니까 아무 이상 없으니까. 한국으로 들어오는 일본산 가공식품은 농임산물과 함께 식품으로 분류돼 식약처에서 매일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 홈페이지의 일본 원전 식의학 정보방을 클릭하면 매일 수입되는 일본산 가공식품의 검사 현황을 직접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자 일본산 수입식품 검사 현황입니다. 140건의 품목이 수입됐는데 이 중 농임산물은 2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기능식품과 첨가물을 넣은 가공식품입니다. 현재 식약처는 후쿠시마, 사이타마, 군마 등 13개 현에서 나는 농산물을 수입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출하를 금지한 품목으로 주로 시금치, 양배추와 같은 엽채류, 브로콜리 등의 야채류, 그리고 밤, 순무, 버섯류 등입니다. 모두 26종에 달하지만 농산물에만 국한될 뿐 가공식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가공식품의 경우에는 그럼 결국 금지된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예, 없습니다. 현재에서는 가공식품에 대한 신청가 없는 거죠. 이러한 사각지대 때문에 가공식품의 경우 심지어 후쿠시마산인데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둘째 주 일주일 동안 후쿠시마현에서 수입된 수산물 가공품은 약 7,000kg.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됐지만 오염 가능성이 높은 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품은 버젓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일본 남부의 대표적 농산물인 사탕수수로 만드는 사탕도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올해 8월까지 10톤이 넘는 후쿠시마산 사탕이 수입됐습니다. 100g짜리 포장으로 치면 10만 봉지 분량입니다. 후쿠시마산 과자, 곡류 가공품도 꾸준히 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도 후쿠시마산 사탕이 들어올 정도로 제한된 품목 외에 일본이 출하 금지한 외에는 어떤 지역에서 생산되더라도 다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A들의 그 이유식 같은 경우에도 생선을 주 원료로 하는 A유식이 있을 만큼 가공식품에도 허점이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 가공식품의 생산지 가운데 약 3분의 1 정도가 후쿠시마, 도치기, 군마, 사이타마 등 농산물 수입이 금지된 13개 현에 포함된 지역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정해진 방사능 검출 기준과 관계없이 미량이라도 검출될 경우 반송을 해왔기 때문에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기준치 이하라도 방사능이 미량 검출된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반송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되짚어보면 방사능 오염 농산물과 가공식품이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방사능 검사가 모든 농산물,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샘플을 추출하는 표본조사로 하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수산물과 달리 제한 품목이 없는 가공식품. 검사대를 통과한 방사능에 오염된 가공식품을 지금도 누군가는 먹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네. 후쿠시마산 사탕이 수입이 되고 있었네요. 후쿠시마산은 금지가 되는 줄 알았는데 어째서 수입이 되고 있는 거죠? 네, 정부가 수입을 금지한 품목은요. 13개 현에서 나오는 26가지 농산물과 8개 현에서 나오는 수산물이 전부입니다. 가공식품은 원료에 대한 검사가 이미 진행됐다는 이유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품목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휴대용 방사선 측정기 판매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백화점 수산물 판매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 유통업체들도 소비자들의 그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장 내에 방사선 측정기를 배치하는 식으로 자구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만큼 일본산 식품에 대한 그 불안감이 높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데요. 반면에 가공식품은 방사선 오염에 대한 가능성을 낮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장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이제 그 원료 자체가 일본에서 나오는 것이다 보니까 좀 불안감이 100% 좀 해소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가공식품의 안전성 믿어도 되는 겁니까? 네, 이 같은 우려 때문에 7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설립된 시민방사능감시센터에서 방사선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불안한 사람들의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직접 검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일본산 가공식품을 사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의뢰를 해봤는데요. 그 결과 VCR로 함께 보시죠. 일본산 수입 가공식품에서는 과연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을까? 취재팀이 시장에서 일본산 사탕과 와사비콩, 맥주, 어묵을 직접 구입했습니다. 이 4가지 수입 가공식품을 표준과학연구원에 의뢰해 방사능을 측정해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능 검사는 감마 핵종 검사기를 통해 요오드 131과 세슘 134, 137을 측정하는 방식. 먼저 정확한 분석을 위해 시료를 곱게 빻아 가루로 만듭니다. 제분기에 넣고 빻아 이렇게 가루가 된 시료를 1리터 용기에 담습니다. 그 후 핵종 분석기에 넣고 측정을 시작합니다. 4일 동안 측정한 결과 의뢰한 4가지 시료 모두 방사선에 오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마선 분광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새 핵종에 대한 감마선들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내 제품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가 가공식품의 안전성을 완전히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샘플 조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농산물이나 수산물보다 용기에 담겨있는 가공식품의 방사능 위험성이 더 크다는 주장도 여전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방사선에는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데요. 감마는 굉장히 멀리 갑니다. 그렇지만은 알파하고 베타 정도는 이런 깡통에 이런 얇은 판막이 있으면 갇히게 되거든요. 근데 화로나 이런 경우는 전부 다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가공식품이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죠. 결국 가공식품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면
방사선 핵종 검사를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세슘과 요오드 두 가지만 검사하고 있지만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 등 다른 핵종도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칼슘을 좋아합니다. 칼슘 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뼈가 있으면은 또는 가시가 있으면은 흡착하게 되고 이거는 배설이 잘 안 됩니다. 플루토늄은 거기서 굉장히 무거운 알파손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거는 일단 세포에 들어오면 다음에는 전해가 되죠. 그러니까 유전자 배열이 흐트러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무서운 거는 독극물입니다. 청산가리처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 인체에 굉장히 해를 주는 물질이 되죠. 국내에서도 이미 분석 기술은 개발돼 있습니다. 시간도 기존 방법에 비해 크게 단축되지만 문제는 내년부터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시료를 건조시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산을 이용해서 녹인 다음에 그 녹인 용액을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진 레진을 이용해서 저희가 플루토늄과 스트론튬을 추출하게 됩니다. 한꺼번에 추출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분석 시간을 크게 한 30일 정도에서 열흘까지 단축시킨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고요. 시약처에서는 내년부터 이 방법을 이용해서 결국 올해 수입되는 가공식품은 일본 당국이 스트론튬이나 플루토늄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슘과 요오드의 기준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준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의 세슘 기준치는 킬로그램당 100베크렐. 요오드는 영유아식품, 우유, 유가공품은 킬로그램당 100베크렐, 기타 식품은 300베크렐입니다. 반면 독일 방사선 방호협회의 방사선 검출 기준치는 세슘의 경우 성인 8베크렐, 유아 4베크렐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방사능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독일의 경우는 한국보다 성인의 경우 10배 이상 엄격하고 유아의 경우는 거의 100배 가까이는 엄격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안전 기준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기준보다는 아마 관리 기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일본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수 누출. 중국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통해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지역에 먹을거리는 중국처럼 수입 중단하는 것이 가장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10개 도현의 모든 식품을 심지어 사료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가공식품의 전면 금지 조치는 어렵더라도 지금보다는 강화된 방사선 검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체제와 인력의 보강도 시급합니다. 일본산 수입식품의 대부분을 검사하고 있는 부산 감천항 검사소의 경우에는 그 정규직제에 반영되지 않고 임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적은 인력이 그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제대로 검사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입니다. 그리고 임시검사소로 운영되고 있는 감천항, 인천항, 또 용인검사소 등을 조속히 사실은 정규직제에 반영을 하고 그 검사의 어떤 전문 인력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아베 총리는 오염수 통제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도쿄전력과 일본 방사능 전문가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선 오염수는 이미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방사선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퍼져나가고 방사능 먼지가 일본 국토에 쌓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높아져가는 일본발 방사능 공포를 줄이고 안전한 먹을거리를 확보하는 일. 외교나 경제 논리보다 국민의 지속적인 안전을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다행히 이제 방사선이 검출되지는 않았네요. 그래도 뭐 안심하기에는 좀 이런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방사선 검사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시료 한 개를 검사하는데 최소 3시간이 소요가 되는데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방사선이 세슘과 요오드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 그 측정기에서 가려내는 것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의 측정 방식이 이것보다 세밀한 것도 아닙니다. 식약처는 현재 100여 가지의 방사능 물질 중 측정이 가장 쉬운 세슘과 요오드만을 공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오드는 반감기가 8일에 불과해 금방 사라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세슘 하나만 검사하고 있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스트론튬과 플루토늄 등 90여 가지의 방사능 물질은 놓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윤 기자 취재 내용을 보고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았네요. 일본은 이제 그러니까 원산지를 표기할 때 우리나라와 달리 생산지가 아니라 판매처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후쿠시마 현에서 생산이 돼도 가공하는 공장이나 판매하는 곳이 금지된 지역만 아니면 결국은 이제 수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방사선 검사를 통과한 식품들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일본 정부와 협의를 통해 생산지 구분을 엄격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부 부서별로 업무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고 해도 원산지 표기와 관련해서 분명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핵 없는 지구의 대표인 호주의 환경활동가에 따르면 10만 명 이상의 일본 어린이들을 검사를 했는데 이 중 42%가 방사선에 노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 어린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암에 걸릴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겠죠. 국경이 없는 바다에서 생산돼서 방사선에 오염된 자연물이 식품이라는 이름으로 허점을 파고들어서 유통이 된다면 먼 훗날 우리의 미래가 암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부는 일관되게 안전하다, 기준치 이하이니 괜찮다라는 발표만을 되풀이할 게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경각심을 갖고 식품의 수입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윤영희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양한 사회 현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박사훈의 YNNOW. 다음 주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